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권리분석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하면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굉장히 이제 특히 주거용을 낙찰받았을 때는요, 주거용 건물을 낙찰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 또한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나라를 이제 거주하고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법 이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래서 경매를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 집주인이건 또는 임차인이건 또는 지인을 통해서 이제 이런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계된 경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몰라서 손실을 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임차 들어가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낙찰을 받으면서 주임법에 대한 기본 원리를 잘 몰라서 이제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기본 원리를 잘 꿰면 꽤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테마가 바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권리분식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경매를 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나라를 살아가면서, 또는 중개업자들도, 특히 중개업자가 현업하면서 가장 중요한 법이 사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그냥 민법 차원에서 공부해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별 사고도 없고, 경매와 관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연결하셔가지고 분석하는 원리를 배우셔야지 그게 이제 실용적인 그런 권리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큰 기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세 가지 큰 기둥이 있다. 자, 그럼 대항력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일단 대항력이라는 힘이 발생하려면요, 대항요건이라는 걸 갖춰야 돼요. 그럼 대항요건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상 부동산에다가 이사해서 점유하고, 그리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라는 힘이 발생한다 그래요. 대항력이라는 힘이 발생한다. 다음날 0시에. 그럼 예컨대 이사를 7월 1일 날 하고요, 전입신고를 7월 2일 날 했다. 그러면 대항력이 언제 발생합니까? 물어보면 7월 3일 0시에 대항력 발생한다.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대항력이라는 게 뭐요? 그러면 대항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기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두 번째 보증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기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보증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한다. 이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틀을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 사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우선변제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선변제권은요,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대항요건, 이 두 가지를 이제 대항요건을 해요.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를 이제 대항요건 그럽니다. 요거를 대항요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다 이제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고 우선변제권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계약서에 이제 도장 받는다는 거죠. 그럼 도장은 어디 가서 받는 거냐면 네 군데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 같은 데서 받는 거고, 그리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받는다든지, 또는 법원에 가서 받는다든지, 법원 등기과에서 받는다든지, 또는 등기소에 가서 도장을 받는 거예요. 그럼 도장을 받으면 우선변제권이라는 게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우선변제권이 뭐냐면, 경매가 진행됐을 경우에 배당에 참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인도하고요, 전입신고, 대항요건을 갖추고, 그 보증금액이 소액보증금 범위를 들면, 자, 소액은 4단계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법이 여러 번 개정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는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서울특별시,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역제권요, 그리고 광역시, 그 밖이죠.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요, 일단
1억 1천 안에 들어야 돼. 보증금이 1억 1천 안에 들면 3,700만 원은 보증금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됐을 경우에 근데 담보물권자가 주로 이제 은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우선 변제권다. 얼마를? 3,700만 원.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은행보다도 먼저 이런 정도의 그 최소한의 돈 정도를 먼저 좀 배당해서 주자. 뭐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1억 1천에서 1원이라도 초과되면 최우선 변제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억 1천 안에 들면 1억 1천을 다 준다는 게 아니고 3,700만 원을 누구보다 우선해 주는 거냐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한다.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우선 변제권 아까 인도받고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도장받으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다 그랬는데 이 우선 변제권은요 누구보다 우선해서 여기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는 거고 여기는 후순위 등기부상에서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배당에 참가해서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기본적인 틀이고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조금 내용을 좀 깊이 들어가서 칠판에다가 이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그 기본 내용을 먼저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방금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임법 그러면 대항력이라는 게 있다. 대항력. 그럼 대항력이 발생하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그랬더니 이사하고 인도하고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라는 힘이 발생한다.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라는 힘이 발생한다. 대항력이 뭐냐 그랬더니 대항력이라는 힘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기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한다. 자, 그럼 예컨대 A가 임대인이에요. B가 임차인이에요. 그리고 자, 그럼 A, B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 근데 기간은 2년으로 하고 보증금은 1억으로 해가지고 근데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야. 기간은 2년이고 보증금 1억으로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이 임차인이 이사하고 7월 1일 날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7월 2일 날 하고 들어가 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대항력 발생하냐면 7월 3일 날 0시에 대항력의 힘이 발생한다. 그럼 대항력이라는 게 뭐냐? 기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보증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예컨대 A가 B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이 집을 C한테 일반 매매로 팔았다. 기간은 2년 약정했는데 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C한테 팔아버렸어. 일반 매매로. 그래서 이제 C가 매수인이 되었다 이거예요. 자, 이랬을 경우에 이 임차인 B는 이 매수인 C에 대해서 원래 이제 임대인하고만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원래는 자신의 권리를 임대인 A한테만 주장해야 되는데 A가 아닌 일반 매매로 매수한 C한테 대항력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 B는 A가 아닌 C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예컨대 매수인 C가 B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 내가 A로부터 이 집을 샀으니까, 그리고 내가 우리 자식이 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지금 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집을 좀 우리 자식한테 이제 점유하고 이제 살도록 해야 되겠어. 미안하지만 좀 집을 나가주시오. B한테 와서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이 B는 C한테 대항력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B는 C한테 대항력이 있다 그런다 이거예요. 있다 그런다. 그럼 대항력이 있으니까 C한테 기간의 존속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A하고 2년 약정했으니까 내가 2년 동안 살겠다라고 C한테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2년이 되고 나서 보증금 1억 주시오. 그럼 내가 나갈게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항력이라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B는 자신의 기간의 존속과 보증금 완화를 C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여러분 좀 잘 이해를 하시는데요. 자, 이제 경매와 연결돼서 요거를 잘 숙지하셔야 돼요. A가 C한테 이제 일반 매매로 판 게 아니고요. 경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A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 사람이 A의 집에다가 이제 A한테 소송을 해서, 아까 배운 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이 부동산에다가 B가 점유하고 있는 이 집에다가 경매를 넣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K라는 사람이 낙찰받았다. 이렇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자, 이랬을 경우에 이제 낙찰자가 낙찰받고 잔금을 다 냈단 말이에요. 내고 나서는 B한테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너 나가라고 했을 때 이 B가 경매로 낙찰받은 K한테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자, 그러면 B가 경매로 낙찰받은 K한테 대항력이 있다 없다는, 그러니까 B가 일반 매매로 산 C에 대해서 무조건 대항력이 있다 그러는데, B가 경매로 낙찰받은 K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B는 경매로 낙찰받은 K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고 있다가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라고 대답하셔야 된다 그거예요.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 그러면 B가 경매로 낙찰받은 K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다 없다는, 그러면 뭐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냐 이거예요. 뭐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냐면 말소 기준권리에 정해진다. 자, 그러면 이제 말소 기준권리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그 앞에 과정에서 이제 정리를 했었어요. 그럼 이제 말소 기준권리 찾았더니 예컨대 이렇다고 합시다. 근저당권의 우리 은행이 예컨대 말소 기준권리다 이거야. 날짜가 언제냐면 예컨대 2019년 예컨대 뭐 2월 1일이다 이거야. 2019년 2월 1일이 말소 기준권리더라. 그런데 이 B가 전입한 날짜가 예컨대 2019년 3월 1일이고 전입한 날짜가 3월 2일이라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 이 사람의 대항력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 3월 3일 0시에, 그러니까 2019년 3월 3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말소 기준 권리받아도 대항력 발생한 날짜가 뒤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다라고 한다 이거예요. 대항력이 없구나. 그러면 낙찰자 K가 낙찰받고 돈 다 내고 나서 B한테 넌 나가 그러면 기간의 존속 주장할 수 없고 보증금만을 주장할 수 없고 그냥 쫓겨나야 된다 이거예요. 대항력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B가 전입한 날짜가 1월 10일 날 전입하고요. 인도를 이사를 1월 10일 하고 전입신고도 1월 10일 날 했다고 합시다. 뭐 그날 이사 그날 전입신고했다. 그럼 대항력 언제 발생하냐면 1월 11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19년 1월 11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했어요. 그럼 대항력 발생한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빠르죠.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 그런다 이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K가 낙찰받고 나서 B한테 가서 넌 나가 그러면 B는 못 나가. 나 원래 A하고 2년 약정했는데 네가 6개월 만에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자가 됐더라도 나 나머지 기간 동안 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고, 나중에 K한테 야 내 보증금 1억 내놔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대항력이 있다라고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이 B는 일반 매매로 산 시에 대해서는 무조건 대항력이 있어서 못 나가 돈 줘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경매로 낙찰받은 K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럼 있다 없다는 것은 뭐에 정해지는 거냐면 말소 기준 권리에 정해지는 거고, 요 사람의 대항력 발생한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다 그러고 뒤지면 대항력이 없다라고 한다라는 것.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이걸 모르는 경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걸 좀 먼저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B는 낙찰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요걸 먼저 좀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에요. 자, 우선 변제권은 우선 변제권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럽니다. 도장을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자, 요걸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럼 우선 변제권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도장을 받으면, 자, 7월 1일 날 이사를 했어요. 근데 전입신고를 7월 2일 날 했어요. 확정일자 도장을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7월 5일 날 도장을, 계약서에 도장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장을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는데, 언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거냐면, 자, 여기서 이런 걸 따질 때 요걸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권리 분석하고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고 할 때는, 자, 대항력은 무조건 전입신고한 다음 날 발생하는 거는 쉬워요. 그러니까 대항력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 7월 3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대항력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도장을 받은 거예요. 자, 도장을 아까 네 군데서 받는다 그랬어요. 공정사무소에 가서 받든지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받든지 법원에 가서 받든지 등기소에 가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장을 찍어주려면 직원들이 출근해야지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7월 9시면 근데 도장을 받았다 이거. 이제 시간은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오전에 직원들이 나와서 도장을 찍어줬다. 그러면 대항력이 먼저 발생하고요. 나중에 도장을 받으면 도장 받은 7월 5일 9시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날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면 우선 변제권 아까 이 집이 경매가 되고 공매가 되었을 때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배당에 참가해서 7월 5일 날짜로 배당을 받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7월 5일보다도 먼저 앞선 권리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 돈이 있으면 내가 받는 거고, 만약에 나머지 돈이 없으면 배당 못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우선 변제권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꼭 전입신고 먼저 하고 나서 확정일자 도장을 나중에 받는 게 아니고 도장을 먼저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장을 먼저 받는 경우는 주로 주민자치센터는 도장 먼저 찍어주지는 않는데 전입신고를 해야 찍어주는데, 공정사무소라든지 법원 같은 데 가면 이제 먼저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7월 1일 날 먼저 도장을 받았다고 합시다. 7월 1일 9시에 이제 도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7월 2일 날 이사하고요. 7월 3일 날 만약에 전입신고를 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 자, 도장을 먼저 받고요. 대항력이 그럼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 전입신고는 다음 날이니까 7월 4일 0시에 이제 대항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도장 먼저 받고 나중에 대항력이 발생하면요. 대항력이 발생하는 7월 4일 0시에 이때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라는 거. 요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요. 대항력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도장을 받으면 도장 받은 그날 오전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고, 도장을 먼저 받고 나중에 대항력 발생하면 대항력 발생하는 그 0시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요거를 먼저 숙지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하고 누가 먼저 배당을 받는가, 이게 또 우리 이제 권리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경매에서 중요한 거니까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컨대 이사를 7월 1일 날 하고요. 전입신고도 7월 1일 날 하고 확정일자 도장도 7월 1일 날 받았는데 저당권이 7월 1일 날 등기했다 이거예요. 저당권이 7월 1일 날 등기했다. 자, 이런 경우에 저당권자인 은행이 우선하는 거냐, 확정일자 도장받은 임차인이 우선하는 거냐, 이제 이걸 물어본다. 이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제 권리 분석할 때 이런 걸 분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건데, 자, 봅시다. 그러면 일단 이런 걸 따질 때는 무조건 대항력이 언제 발생한지 이것만 먼저 따지면 돼요. 그럼 대항력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 7월 2일 0시에 무조건 다음날 0시니까 7월 1일 0시에 이제 대항력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도장은 7월 1일 오전 9시에 받았겠죠. 그러면 7월 1일 날 도장 먼저 받고 나중에 대항력이 발생한 거죠. 그럼 이때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거네. 7월 2일 0시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거고, 저당권은 7월 1일 날 등기부 1구에 등기가 됐으니까 7월 1일 오전 9시에 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여기는 7월 1일 9시고 여기는 7월 2일 0시니까 여기가 우선한다. 저당권자가 우선 배당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를 7월 1일 날 하고 전입신고는 7월 2일 날 하고 그리고 확정일자 도장을 7월 3일 날 받았다. 근데 저당권도 7월 3일 날 등기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당권자인 은행이 우선합니까? 임차인이 우선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권리 분석이 이런 게 나왔다. 이런 분석을 당연히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실제 사고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대항력이 언제 발생? 이거부터 따집니다. 그럼 대항력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 7월 3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도장은 그러면 언제 받는 거냐면 7월 3일 오전 9시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네. 대항력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도장을 받으면 도장 받은 이날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거네. 저당권도 7월 3일 오전 9시니까 역시 7월 3일 오전 9시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네. 그럼 여기도 7월 3일 9시고 7월 3일 오전이니까 결론적으로 동순이 배당된다. 동순이 그리고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된다. 동순이 배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정도를 아셔야 돼요. 요걸 이제 권리 분석하면 돼요. 요걸 가지고 이제 응용하는 걸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요 틀을 잘 정리하시고 실제 사례에 가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실제 사례인데요. 요게 이제 그 낙찰받은 실제 사례에 대해서 이제 투자하는 원리를 좀 뽑아내기 위해서 과거 사건입니다만 과거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매는요 기본 원리가 바뀌진 않아요. 기본 원리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 투자하는 원리를 지금 사건에 적용해서 투자하는 돈 버는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사건이 10년 전이고 20년이고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은 사건이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오래됐다고 법 원리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2008 타경 8941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506에 27 엘리베 4층 401호다. 자, 요거 2008년도에 경매를 신청하고 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타경. 자, 여기 이제 사건 부호표인데 보면 사건 부호표를 한번 보시면 자, 사건 부호표가 있습니다. 그럼 뭐 민사 소송 사건이건 뭐 경매 사건인 간에 자, 그럼 요거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쓰는 그 사건 부호 정도 한번 봅시다. 사건 부호표 해가지고 일단
가, 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가 들어가면 1심 사건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1심 사건, 나가 2심 사건, 3심이 다예요. 대법원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이구나. 나 그러면 2심 사건이구나. 가 그러면 1심이고 단독 사건은 1심 가단, 소는 1심 소액 사건 뭐 이렇게 가합은 1심 합의 사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는 1심이고 나는 2심이고 다는 3심이다. 나중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예고 등기라든지 가처분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원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또 판결문도 입수하고 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우리 경매에서 많이 쓰는 부호가 요거예요. 자, 여기 있네요. 타자 들어가는 거. 부동산 등 경매 사건을 타경이라고 부르네요. 타경.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경매에서 가장 많이 쓴 게 타경, 그 다음에 채권 등 집행 사건을 타채, 뭐 이렇게 표현하네. 타채. 이렇게. 그 다음에 타기. 기타 집행 사건을 타기. 그러니까 집행 사건은 타란 말을 쓰고 기타면 타기 이렇게. 경매 사건이면 타경 그러네요. 강제 경매 집행 사건 이런 집행 경매 사건 이런 뜻이네. 자, 그러면 경매 사건 항상 타경이라는 말을 붙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가는 1심이고 나는 2심이고 다는 3심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사건부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에서는 자, 2008 타경 8931 사건 이거를 사건 번호라고 한다 그래요. 사건 번호다. 일단 됐고요. 그리고 부동산 소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506-27 L21 4층 401호다. 다세대라고 하네요. 공동주택이다.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은 134.34제곱미터이고 이걸 평으로 환산했더니 40평 정도 된다. 그리고 대지권은 61.66제곱미터 18평 된다. 그리고 토지하고 건물이 일괄해서 매각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금액은 5억 원입니다. 그리고 최저가격은 51%에 따라서 반토막 났다. 빌라인데 다세대 빌라인데 5억짜리가 반토막까지 난 거는 참 드문 현상이에요. 이 서울 물건인데 그것도 일단 그러면 무슨 내막이 있겠구나. 이걸 잘 이제 분석할 줄 아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5억에 아무도 응찰하지 않고 유찰 또 유찰. 자, 이렇게 2008년 10월 24일에 5억에 경매가 됐다가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서 한 달 후에 좀 다시 한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매각이라고 한다. 나중에 용어 정의할 때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매각에 보면 이렇게 저감률이 있어요. 저감률이 20%가 있어요. 서울의 경우에. 그래서 20%가 저감되어 가지고 4억. 또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 또 세매각이 되어 가지고요. 20%가 저감됐어요. 또 이때도 아무도 응찰이 아니라서 또 새 매각이 진행되어서 2억 5,600까지 떨어졌을 때 누가 낙찰을 받았다 이거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물건 분석을 한다 그래요. 물건 분석. 간단하게 물건 분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권리 분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물건 분석하고 항상 권리 분석합니다. 권리 분석. 자, 권리 분석에서 등기부에서 말소 기준 권리부터 일단 먼저 찾아야 되겠죠. 투인경매 직원이 다 해놨네. 말소 기준 권리는 말소 기준 자격이 있는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다 말소 기준 자격이 있네요. 말소 기준 권리 자격이 다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럼 다 말소 기준 권리 자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니까 2003년 4월 7일이 국민은행 동교동 지점이 말소 기준 권리다 이거예요. 그 말소 기준 권리다 됐네요. 그리고 등기부에서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권리들을 소멸 말소 다 말소다 끝. 이게 권리 분석이에요. 이건 다 한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에 가는 게 뭐냐면 임차인 분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말소기준 권리 찾았고요. 등기부상 권리는 내가 떠안을 건 하나도 없다. 권리분석상은 깨끗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는 게 임차인 분석으로 가는 거예요. 임차인. 자, 임차인. 이게 세 번째 임차인 분석. 항상 이렇게 합니다. 물건 분석 보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 등기부 현황에서 말소기준 인수 말소 찾고 그 다음에 임차인 딱 가는 거예요. 임차인에 가봤더니 임차인 이름이 있어요. 안춘 누구라는 사람이 임차인이고 점유했냐 그랬더니 점유했네요. 박 4칸 다 점유했고 그리고 전입신고했냐 그러니까 전입신고했어요.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했으니까 대항요건을 갖췄어요. 언제 전입했냐 했더니 2001년 11월 20일 날 전입신고했어요. 그럼 대항력 언제 발생하는 거냐 그러면 2001년 11월 21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러는 거네. 대항력 발생한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냐 물어보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는 것은 말소기준 권리하고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소기준 권리가 언제냐면 2003년 4월 7일이에요. 근데 전입은 2001년이니까 대항력 발생한 날짜가 말소기준 권리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다 그러네. 대항력이 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라고 돼 있네요. 주인경매 직원도 대항력이 있다라고 해놨네. 자, 그 다음에 도장을 받았냐 했더니 확정일자 도장을 받았어요. 그럼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런다.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다. 됐고. 그리고 그러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그럼 최우선 변제권이 있냐? 그럼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금액이 일정 범위 안에 들어야지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이 있냐 없냐는 것은 자, 여기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2003년 4월 7일 당시에 금액이 최우선 변제권 소액 보증 금액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걸 알기 위해서 끝으로 가봐야 되는데 자, 요게 이제 나중에 또 우리 그 주택임대차법에서 분석한 원리 또 보겠습니다만 최우선 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임차 보증금 이 범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언제였냐면 2003년 4월 7일이에요. 그럼 2003년 4월 7일이면 요 안에 들어있네. 여기 2003년 4월 7일 안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그럼 서울은 요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근저당권이 2003년 4월 7일이니까 요 당시 요 안에 2003년 4월 7일 당시에 금액이 얼마냐면 보증금이 4천만 원 안에 들어야지 1,600만 원이라는 소액 보증금을 다른 담보물권자인 은행보다 먼저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보증금이 방금 보신 것처럼 2억이었죠. 그럼 보증금이 2억이었으니까 소액에 들어가지 않네. 보증금이. 그래서 보증금이 지금 여기에 2억이기 때문에 4천만 원에 안 들어가니까 4천만 원 안에 들어야지 1,600만 원을 은행보다 먼저 배당받는 건데 2억이니까 4천만 원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최우선 변제권은 없다 이렇게 하는 거네. 일단 분석 끝났어요. 대항력은 있다. 우선 변제권 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은 없다.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배당에 참가할 수 있고요. 배당에 참가하려면 배당요구 종기, 우리가 이제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봤어요. 그럼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되는데 배당요구를 했어요. 2008년 6월 10일이니까 9월 10일 안에 배당요구 했으니까 배당에 참가할 수 있네.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면 배당에 참가해서는 누구보다 우선해서 배당받는 거냐면 2008년 2월 20일 이후의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배당받는 권리다. 그럼 등기부에 가서 이제 이 순위를 봐야 되겠어요. 보니까 2003년 지금 확정일자 도장받은 날짜가 2008년 2월 21일이니까 2008년 아니니까 요건 다 선순위자고 그 다음에 2008년 2월 20일이니까 여기네.
아, 6번하고 7번 사이에 요 임차인이 들어가네. 안춘이라는 임차인이 들어간다. 요 안에 들어가네. 그러니까 6번보다는 후순위가 되고 7번에 있는 2008년 2월 20일, 그러니까 2008년 2월 20일이니까 요 사이에서 배당을 받는 거예요. 임차인이. 그러면 이제 배당에 가서 얼마를 가지고 이제 배당을 받는 거냐면, 여기 낙찰자가 얼마냐면, 낙찰가가 요 돈이죠. 낙찰받은 금액이 3억 2,270만. 그러니까 요 돈을 가지고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봅시다. 낙찰 가격이 3억 2,270만 원. 그럼 요 돈에서 예컨대 비용을 먼저 줘야 되거든요. 경매 비용을. 채권자가 경매 시행할 때 냈던 돈을 먼저 빼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뭐 한 200만 원이라 270만 원 합시다. 예컨대. 그럼 이제 비용을 먼저 주고, 비용을 만약에 뭐 270만 원 정도 떼주고, 그리고 이제 3억 2천을 이제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순서대로 배당을 하는데, 근저당은 국민은행이 가장 빨라요. 1억 3천 주고, 국민은행에 1억 3천 주고, 그리고 또 국민은행이 추가해서 또 근저당을 또 돈 빌려줬어요. 그럼 국민은행이 요 두 가지 돈만 해도 1억 9,500이야. 1억 9,500 주고, 그 다음 순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예요. 그럼 한국자산관리가 2억 6천이니까 3억 2,500에 3억 2천에서 1억 9,500 한 2억 가까이 떼고, 나머지 1억 2천 여기 다 줘버려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배당액이 끝나는 거예요. 배당액이 고갈되는 거예요. 끝.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5번부터는 배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솔상호저축은 한 푼도 배당이 안 돼요. 또 압류도 강남구도 당해세가 아니면 배당이 안 되고, 임차인도 한 푼도 배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권리는 배당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빚잔치 끝난 거예요, 이게. 끝.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배당에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서 우선변제가 있어가지고 배당에 참가했더니 순위가 밀려서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았다.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음. 그런데 자,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있냐면요, 전입한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 빨라서 대항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대항력이란 게 뭐냐 그러면, 아까 기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보증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다만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면 기간의 존속은 주장할 수 없어. 대항력이 있긴 있는데 기간의 존속은 주장할 수 없어요. 배당 요구하면 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해지했기 때문에 기간의 존속은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기간의 존속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보증금을 경매에 가서 2억 원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았으니까 보증금 내놔. 보증금 2억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걸 대항력이라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낙찰자인 사람은, 여기 낙찰자는 임차 보증금 2억을 인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낙찰자가 지금 3억 2,200에 낙찰받아서 여기다가 2억을 인수해야 되니까, 물어줘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5억 2,700만 원, 이 5억 2,770만 원 정도의 낙찰받은 꼴이 돼서 감정가보다 훨씬 비싸게 낙찰받는, 이건 잘못된 경매구나, 권리분석도 모르고 잘못한 경매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 거다 이거네요. 그런데 자, 경매를 안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아, 낙찰자가 참 어리석은 낙찰을 받았구나, 2억 인수되는 걸 모르고 낙찰 받았구나, 안 됐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경매 초보자들인지 그냥 경매를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분석할 것이다. 근데 이게 이 낙찰자가 이 금액을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알아야지 경매를 기본적으로 배운 사람이고 권리 분석을 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 거다 이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러면 여기 낙찰자가 이것도 모르고 이걸 낙찰받았겠냐? 아니에요. 저한테 경매를 배운 제 제자가 낙찰받은 거예요. 이것도 몰랐겠냐? 알고 낙찰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을 딱 보자마자 이 임차인이 딱 보니까 대항력이 있다고 돼 있는데 딱 분석하고 공식에 딱 찾았더니 이건 대항력이 없는 사람인가를 아는 즉시 돈을 버는 거다 이거예요.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경매를 배우는 거예요. 일반인처럼 그냥 아무거나 그냥 뭐 권리 분석 대충 없어가지고 그냥 깨끗하고 단순한 거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받아 돈 벌겠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테크닉과 실력을 갖춰야지 돈을 버는 건데 이게 이제 경매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쉽게 경매 수익률 올릴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투자 기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그럼 요게 딱 보자마자 이게 인수가 아니고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건 낙찰받아도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걸 딱 보자마자 알고 이런 물건을 분석하고 응찰하실 줄 아셔야지 일단 수준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자, 이에 관한 내용은 조금만 쉬었다가 권리 분석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